1980년 4월 서울역 대합실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린 채 앉아 있는 19살 소녀 김순희의 손에는 텅 빈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고향 충남 서산을 떠나온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순희의 어머니는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순희가 7살 때 이미 돌아가셨고요. 남겨진 것이라곤 시골 농토를 팔아 마련한 10만 원, 그리고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한다던 사촌 언니 미숙이 전부였습니다.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오라고, 자기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같이 살면서 돈 벌자고 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 말이죠. 순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착한 첫날 저녁, 미숙 언니는 창백한 얼굴로 부탁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틀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순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10만 원 전부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차갑게 말했죠. 반값도 안 냈으니 당장 나가라고요. 그렇게 순희는 서울역 대합실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원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선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순희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을지로, 명동, 종로. 낯선 이름의 거리들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비에 젖은 시골 소녀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순희는 작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박신의 세탁소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창문 너머로 중년 여자가 옷을 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희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한복, 진흙 묻은 고무신, 헝클어진 머리. 이런 꼴로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고 딸랑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세탁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제 냄새와 다림질한 옷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어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순희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냐고,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말이죠.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순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에 젖어 찰랑거리는 한복,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빛까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순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죠. 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냐고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으니까요. 여자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세탁소 안쪽 작은 방 한 구석에는 전기밥솥과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죠. 낮은 식탁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밥솥을 열어 따끈한 쌀밥을 퍼 담았습니다. 김치통에서 배추김치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된장찌개를 꺼내 데우기 시작했죠.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는 말과 함께 밥상이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쌀밥, 뜨거운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시금치나물까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알 위로 떨어지는 눈물도 모른 채 순이는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다는 것을 순이는 잊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그런 순이를 지켜봤습니다. 순이가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자 묻지도 않고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죠. 두 번째 그릇을 먹으면서 순이는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가족에 대해서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친척 언니를 믿고 올라온 것,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당한 것, 사흘 동안 서울역에서 지낸 것까지 전부요. 여자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신을 소개했죠. 박정숙이라고, 여기 세탁소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밥을 먹었으니 일은 해야 한다고 말이죠.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 것. 둘째, 남 탓하지 말 것. 셋째, 시키는 대로만 할 것. 순이는 벌떡 일어나 깊게 절을 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정숙 여사는 순이를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일한 만큼 줄 거고 잘못하면 혼낼 거라고요. 그날 밤 순이는 세탁소 뒤편 창고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살았다고, 정말 살았다고요.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세탁소에서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평생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5시 알람 시계 소리에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역 대합실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뜨게 됐죠.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세탁소 안쪽에서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정숙 여사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죠. 순이가 다가가자 정숙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다란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담긴 옷들을 손으로 빨아야 한다고, 세탁기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했죠. 순이는 당장 앞치마를 두르고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죠. 고향에서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수없이 했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힘껏 문질렀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었고 옷감에서 때가 빠져나왔죠. 정숙 여사는 말없이 순이를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고 무엇보다 열심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숙 여사가 순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옷을 빠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감은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어떤 옷은 물 온도를 맞춰야 하고 얼룩은 이렇게 지워야 한다고 말이죠. 순이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죠. 중년 남자가 양복 2벌을 맡기고 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이에게 접수증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님 이름, 맡긴 옷 종류, 날짜를 적고 영수증을 끊는 방법까지요. 오전 내내 손님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순이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받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린 옷을 포장하고 손님을 응대했죠.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순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숙 여사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어제처럼 따뜻한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와 나물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쉬라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요. 순이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정숙 여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선한 인상이었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사람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냐고요? 순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다녔다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등학교는 못 갔다고요. 정숙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공부를 하라고요. 세탁소 일이 끝나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니 그때 책을 보라고 했죠. 순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공부를 하라니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탁소 일만 해서는 앞날이 없다고, 공부를 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요.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낡은 국어책과 수학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쓰던 거라며 이걸로 공부하라고 했죠. 순이는 책을 받아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를 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탁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굶주리던 때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빨라졌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도 완벽히 익혔고 다림질도 배우기 시작했죠. 정숙 여사는 순이를 칭찬했습니다. 빨리 배운다고, 기특하다고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번 달 월급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멍했습니다. 안에는 5,000원이 들어 있었죠. 생전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 보라고요. 함부로 쓰면 금방 없어지니 계획을 세워서 쓰라고 했죠. 순이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5천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비에 젖은 한복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정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면 되냐고요. 정숙 여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라고, 나머지 절반으로 필요한 걸 사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거라고요. 순이는 그날부터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500원씩 차곡차곡 통장에 넣었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비누, 칫솔, 그리고 싼 양말 몇 켤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순이는 이제 세탁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이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순이는 그 일들을 완벽히 해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남편 박동진 씨가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죠. 그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동진 씨는 순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에게 잘 배우라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했죠. 순이는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창고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친척 언니에게 배신당하고 거리에서 헤매던 자신이 이제는 일자리가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됐죠. 무엇보다 정숙 여사 부부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자고, 더 많이 배우자고, 언젠가 꼭 보답하자고요. 창밖으로 가을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21살이 됐죠. 세탁소 일은 이제 능숙하게 처리했고 저녁마다 하는 공부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숙 여사가 가져다 준 낡은 교과서들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봤죠.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순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야간 상업 고등학교에 다닐 생각이 없냐고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라니요? 자신 같은 사람이 학교를 다닐 수 있냐고 되물었죠.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면 된다고, 검정고시를 치면 입학할 수 있다고요. 순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생각했죠. 학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지 않냐고, 그걸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순이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이 6만 원이 넘어 있었죠. 한 달에 5천 원씩 받던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덧붙였습니다. 학비가 부족하면 자기가 보태주겠다고, 대신 졸업할 때까지 세탁소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여름 순이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2년 동안 밤마다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순이는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다가와 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죠. 순이는 정숙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순이는 야간 상업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저녁 6시에 학교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때도 많았죠.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으니까요. 학교에서 순이는 나이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7, 18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선생님들은 순이를 눈여겨봤습니다. 수업 태도가 진지했고 질문도 많이 했으며 과제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죠. 순이의 성적은 반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꾼다고,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깔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세탁소 단골이라고,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다고요. 순이는 접수중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시냐고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박정숙이라고요. 순이는 깜짝 놀라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정숙 여사가 나왔죠.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민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다닌다고요. 민수는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반갑다고 했죠. 순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이라고 했지만 순이는 알았죠. 자기를 보러 오는 거라는 걸요. 민수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세탁소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순이가 학교 공부로 힘들어하면 가르쳐 주기도 했죠. 경영학을 전공했던 민수는 상업 과목을 잘 알았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함께 걸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대단하다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모습이 멋있다고요.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뭘 하고 싶냐고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순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순이는 열심히 공부했죠. 민수와의 만남도 계속됐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정숙 여사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순이에게 고백했죠. 자기를 좋아한다고, 졸업하고 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니요? 고아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순이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겨울, 순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다녔고 성적도 우수했죠. 졸업식 날 정숙 여사와 박동진 씨, 그리고 민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순이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순이도 어엿한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하라고요. 순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2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고요. 1985년 봄, 순이는 24살이 됐습니다. 세탁소에서 7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자신만의 가게를 열게 됐죠. 동대문 뒷골목의 작은 옷가게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이 양장점으로 정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손수 붓글씨로 간판을 써주었죠. 민수는 가게를 단장하는 것을 도와줬고 박동진 씨는 옷걸이와 선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됐습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세탁소 문을 두드렸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신 그분. 밥 한 끼가 아니라 인생을 주신 그분. 순이는 다짐했죠.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요. 가게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봤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죠. 순이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친절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요. 한 손님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옷의 재질을 설명하고 어울리는 색을 추천하고 가격을 정직하게 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주로 찾아왔죠. 순이가 추천하는 옷이 잘 어울린다고, 가격도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순이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 팔았는데 눈썰미가 좋았죠. 어떤 옷이 유행할지, 어떤 색이 잘 팔릴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 가게에 들러 장부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순이에게 가르쳐 줬죠. 매출 관리하는 법, 재고 정리하는 법, 손님 응대 기록하는 법까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순이는 이제 옷을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동대문 시장 도매상들도 순이를 알아봤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젊은 여자라고,
좋은 물건을 싸게 떼어줬습니다. 어느 날 정숙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흐뭇하게 웃었죠. 잘하고 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정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정숙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는 무슨, 순이가 성실하게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죠.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순이도 힘들 때 만나면 도와주라고, 그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옷가게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순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수입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벌게 됐죠. 세탁소에서 받던 월급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정숙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순이에게 청혼했습니다. 가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였죠. 갑작스러운 청혼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이도 사업이 안정됐고 자기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다고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민수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그저 고아 출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순이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했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찬성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봄 순이와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 부부, 민수의 친척 몇 명, 그리고 단골 손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족이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숙 여사가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죠. 순이는 정숙 여사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순이와 민수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죠. 순이는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민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가정을 가진 것 같았죠. 따뜻한 집,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았죠. 가게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손님을 정직하게 대하고 물건을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 가게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순이는 가게를 하나 더 낼 수 있게 됐죠. 이번에는 명동에 조금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순이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둘이서 함께 장사를 했죠. 민수는 경영을, 순이는 옷 보는 안목을 담당했습니다. 최고의 팀워크였습니다.
1990년이 됐습니다. 순이는 30살이 됐죠. 이제 명동과 동대문에 각각 가게가 있었고 직원도 5명이 생겼습니다. 작은 옷가게가 제법 큰 사업이 된 겁니다. 순이는 잊지 않고 정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세탁소에 들렀죠. 정숙 여사는 이제 60이 넘었고 박동진 씨도 60 중반이었습니다. 순이는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숙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탁했죠. 나중에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그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순이는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옷을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2000년 순이는 40살이 됐습니다. 20년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19살 소녀는 이제 명동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됐죠. 순이 패션은 이제 서울 곳곳에 25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고 연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6시면 일어났고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엄하지만 공정했고 거래처에는 정직했죠. 정숙 여사에게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명동 본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겨울 코트들이 진열대에 걸려 있었죠. 순이는 하나하나 품질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들어왔죠.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을 한 여자였습니다. 순이는 여느 때처럼 인사를 했지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20년 전 서울역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촌 언니 미숙이었죠. 미숙도 순이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뒤로 물러섰죠.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숙 언니라고요. 미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죠. 순이는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매장에 2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그때 일이 죄송하다고 말했죠. 2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다고, 악몽처럼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당차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월에 지친 중년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돈으로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빚만 잔뜩 지고 도망 다녔다고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분노, 배신감, 원망.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습니다. 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일이 평생 후회된다고 울며 빌었죠. 순이는 미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미숙을 만난 이야기를 했죠.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하고 싶다고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자기는 어떤 결정이든 지지하겠다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이는 결정했습니다. 정숙 여사를 찾아갔죠. 이제 70이 넘은 정숙 여사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았지만요. 순이는 미숙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죠. 정숙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이도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받은 사랑은 돌려주는 거라고, 그게 사람 사는 이치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20년 전에는 미숙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 순이는 미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물론 높은 자리는 아니고 창고에서 재고 관리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왜 받아주냐고, 자기는 순이를 배신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죠.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았다고,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것,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이후 미숙은 순이 패션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죄를 갚으려는 듯이요. 순이는 가끔 창고에 들러 미숙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한 번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냐고요. 미숙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서울이 너무 무섭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겁났다고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한 거라고, 하지만 그 뒤로 평생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중요한 건 뉘우치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했죠. 순이는 미숙을 좀 더 좋은 부서로 옮겨줬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돈을 갚고 싶다고, 20년 전 빌린 10만 원을 지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순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돈은 이미 잊었다고, 대신 미숙 언니도 나중에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했죠. 그게 진짜 갚는 거라고요. 미숙은 순이를 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반복했죠.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정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미숙 이야기를 하며 고맙다고 했죠.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했다고, 받은 사랑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했죠. 순이는 20년 전 굶주린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0년 순이는 50살이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가가 된 지 30년이 흘렀죠. 순이 패션은 이제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대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었죠. 정숙 여사에게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봄날 아침, 순이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재단을 설립한다고요.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업을 돕는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순이는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이었죠. 민수는 아내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돈보다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으니까요. 재단 설립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언론사 기자들도 왔고 사업가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정숙 여사였습니다. 이제 80이 된 정숙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이후 걷기가 불편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정숙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재단이 생긴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이라고 30년 전 밥 한 끼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요. 정숙 여사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요. 자기가 준 건 작은 거였는데 순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정숙 여사도 울었죠. 두 사람의 눈물은 30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시작되고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그중 20명을 선발했죠. 모두 고아원 출신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장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 학생들 속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 기회만 주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의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재단을 만들었냐고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이야기, 세탁소에서 밥을 얻어먹은 이야기, 정숙 여사에게 배운 것들까지 전부요.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순이 대표도 자기들과 같은 처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순이는 말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재단은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순이를 비롯한 성공한 사업가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 조언을 해줬습니다. 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장학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꾸중도 했죠. 정숙 여사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장학생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22살 여학생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다
재단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사는데 자기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학생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정말 포기하고 싶냐고요. 학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자기도 똑같았다고,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며 힘들어 했다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텼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고 말했죠. 학생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든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힘듦이 나중에는 자산이 된다고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지만 힘들게 얻은 건 평생 남는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약속했죠. 순이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재단에 찾아와 순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는 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있었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에는 민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85세, 노안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죠. 순이가 다가가자 정숙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순이는 정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시냐고요. 정숙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 덕분에 행복했다고, 30년 전 밥 한 끼 준 게 이렇게 큰 보람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준 건 밥 한 끼가 아니었다고, 인생을 주신 거라고 말했죠. 정숙 여사는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라고, 받은 사랑을 계속 나눠주라고요.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죠. 평생의 은인을,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을 보내는 일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약속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가르쳐 준 대로 살겠다고, 받은 사랑을 계속 나눠주겠다고요.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0년 순이는 60살이 됐습니다. 40년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19살 소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사회공헌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 패션은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매장이 있었죠. 하지만 순이의 진짜 자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재단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재단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이미 졸업해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의사, 변호사, 교사, 사업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순이에게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죠. 순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봤죠. 젊고 빛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요. 시골에서 올라온 19살 소녀가 친척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이야기, 세탁소에서 밥을 얻어먹은 이야기까지 전부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순이 대표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를 만난 이야기, 세탁소에서 배운 것들, 야간학교에 다니며 공부한 이야기, 작은 옷가게를 시작한 이야기, 40년의 세월을 2시간 동안 풀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냐고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때라고,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신을 용서할 수 있었냐고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자기 마음만 아프게 한다고,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순이는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성실하게 사는 자세라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10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는 학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었죠.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오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자기도 순이 대표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요. 학생은 순이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40년 전 세탁소 앞에서 떨고 있던 소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고요. 순이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희망재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재단 출신 장학생들이 모여 감사의 밤을 여는 거였죠.
1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된 그들이었죠. 한 명 한 명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재단 장학금 덕분에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이제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재단 지원 덕분에 변호사가 됐다고, 이제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사회에 보답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재단의 창업 지원을 받아 작은 회사를 차렸다고, 이제는 직원 30명을 둔 중소기업 대표가 됐다고요. 순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었죠.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 대표가 순이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모은 기금으로 만든 장학금이었죠. 이름은 박정숙 기념 장학금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보고 울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졸업생 대표가 말했습니다. 순이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박정숙 여사님의 은혜를 기리고 싶다고, 그분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돕고 싶다고요. 순이는 졸업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로 40년 전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이는 알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사랑이 이제 수백 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2025년 봄 순이는 65살이 됐습니다. 45년 전 서울역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 6시 순이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순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섭고 낯선 도시였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박정숙 여사였죠. 순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순이와 중년의 정숙 여사가 세탁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 속 정숙 여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계속 나눠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희망재단 15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지난 15년 동안 재단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오후 2시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졸업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요. 순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요.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이야기, 세탁소에서 밥을 얻어먹은 이야기, 정숙 여사를 만난 이야기.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정숙 여사의 마지막 말씀을요. 받은 사랑을 계속 나눠주라던 그 말씀 말이죠. 순이는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희망재단의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요. 앞으로 매년 40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정숙 여사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요. 행사가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10년 전 대학 강연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 고아원 출신 학생이라고요. 그때 용기를 얻어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하던 그 학생이었죠. 순이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위해 매달 급식비를 기부하고 있다고요. 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숙 여사가 바라던 거였죠.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말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는 옛날 세탁소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골목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순이는 카페 앞에 서서 4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 이 문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때 이 문이 열리고 정숙 여사가 자신을 받아줬습니다. 밥 한 끼였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뚝배기, 김치 몇 조각이었죠. 하지만 그게 순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순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죠. 순이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한 젊은 여자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순이는 그 모습에서 45년 전 자신을 봤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페 밖으로 나가 그 여자를 불렀죠. 여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먹었냐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백반을 주문했죠. 밥이 나오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여자를 바라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정숙 여사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단순한 기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 말이에요. 밥을 다 먹고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요?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5년 전 자기도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었다고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거라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여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힘들면 연락하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재단 이사장 김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는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에게 밥을 사준 이야기를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45년 전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저 정숙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뿐이라고요.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희망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죠. 며칠 전 밥을 같이 먹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순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며칠 전 순이를 만난 뒤 용기를 얻었다고,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꾸기로 했다고요. 순이는 여자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고요. 순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밥을 통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꿈. 바로 정숙 여사가 살았던 삶이었죠. 순이는 여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재단에서 요리 학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열심히 배워서 꿈을 이루라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정숙 여사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보고 계시죠? 밥 한 끼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밥 한 끼가 수천 명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밥들이 또 다른 밥들을 만들고 있어요. 순이는 사진 속 정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정숙 여사의 얼굴이었죠. 창밖으로 봄이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5년 전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던 그날들.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요. 힘든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겠다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겠다고, 희망을 전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정숙 여사가 가르쳐준 삶이었으니까요.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삶,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드는 삶 말이에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낯설고 무서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로 보였죠. 밥 한 끼의 기적. 그것은 45년 전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